자유라는 착각 외에 어떤 사람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가? 자유라는 착각의 묻. 어둠이 내린 도시의 한 아파트. 27층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창가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내린 커피가 들려있고 향긋한 아로마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의식을 반복합니다. 브라질산 원두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의 온도를 정확히 93도로 맞추고 3분 30초간 우려내는 것까지 모든 것이 그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원두의 향을 고르고 잔에 따라내는 순간을 즐깁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넷플릭스를 켭니다. 수백 개의 드라마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를 골라봅니다. 로맨스? 스릴러? 다큐멘터리? 선택은 그의 것입니다. 리모컨을 쥔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주말에는 쇼핑몰에 갑니다. 수많은 브랜드, 수백 가지 색깔의 옷들이 그를 기다립니다. 그는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카드를 꺼내 결제합니다. 강제로 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자유롭다. 그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선택들이 온전히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잠깐, 갑자기 조명이 바뀝니다. 마치 법정처럼 엄숙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거기 18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가 서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칸트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칸트의 이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냅니다. 진정한 자유란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사고를 뿌리째 흔듭니다. 우리는 늘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에게 이것은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자유로운 선택들은 사실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과 충동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타율성에 불과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그 남자를 다시 봅시다. 정말로 그가 자유롭게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카페인에 중독된 뇌가 내린 명령이었을까요? 광고에서 본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를 따라한 것일까요? 직장 스트레스를 달래려는 무의식적 욕구였을까요?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그의 취향을 분석해서 맞춤형 추천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빅데이터가 계산해낸 예측 가능한 반응이었을까요? 쇼핑몰에서의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의 조명, 음악, 향수, 진열 방식이 모두 그의 감정을 조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면 그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믿은 그 순간이 사실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시나리오였다면 첫 번째 각성의 순간. 오늘 우리는 가장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자유롭다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줄에 묶여 춤추는 꼭두각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칸트가 보기에 그들은 한 번도 진정으로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자유로운가? 아니면 스스로 속고 있는가? 진짜 자유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파트 2 문제 제기. 우리가 믿는 자유는 진짜인가? 잠시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봅시다. 지난주 당신이 내린 선택들을 하나씩 떠올려보세요. 월요일 아침 당신은 스마트폰 알람에 깨어났습니다. 5분 더 자고 싶었지만 결국 일어났죠.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사회가 만든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틀에 맞춰 움직인 것일까요? 지각하면 받을 눈총, 상사의 꾸중, 인사평가에 미칠 영향을 무의식적으로 계산한 결과일까요? 화요일 점심시간, 당신은 동료들과 함께 식당을 골랐습니다. 뭐 먹을까? 하고 물었을 때 당신은 자유롭게 메뉴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다이어트 때문에 칼로리를 의식했나요? 동료들 눈치 때문에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싼 음식은 피했나요? SNS에 올릴 만한 예쁜 음식을 무의식적으로 찾았나요? 이제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마트에 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자유롭게 원하는 음식을 고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 자유로운 것일까요?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입구 쪽 진열 싱싱한 과일과 채소로 건강한 쇼핑이라는 기분을 만듭니다. 시선 높이 진열 가장 비싼 브랜드들이 눈높이에 배치됩니다. 음악과 조명 느린 템포의 음악은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따뜻한 조명은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통로 설계 필수품 우유, 빵을 가장 안쪽에 배치해서 더 많은 상품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믿는 그 순간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소비 환경 안에서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조종. 더 충격적인 것은
디지털 시대의 조종 메커니즘입니다. SNS를 열어보세요. 당신의 타임라인에 나타나는 게시물들이 정말 우연히 나타난 것일까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당신의 클릭 패턴, 머무는 시간, 댓글 성향, 심지어 스크롤 속도까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반응할 만한 콘텐츠를 골라서 보여줍니다. 결과는? 당신은 스스로 흥미로운 콘텐츠를 찾아서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이 설계한 개인 맞춤형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더 교묘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자동으로 추천하면서 당신을 계속 붙잡아둡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이 시간, 3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AI가 계산해낸 중독성 콘텐츠 조합에 넘어간 것일까요? 감정 조종의 정교함. 우리가 놓치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는 데 천재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봤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되나요? 나도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정말 당신의 자발적 욕구일까요?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낸 충동일까요? 광고에서 본 물건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나요?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마케터들이 심리학을 이용해 만들어낸 가짜 필요에 반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진심은 아니지만 분위기에 맞춰 웃어본 적은 없나요? 그때 당신은 내가 원해서 웃은 거야 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사회적 압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굴복한 것임을 알고 있었나요? 가장 교묘한 자기기만. 칸트가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들에도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시키는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을 들이대는 사람도 협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강제력은 더욱 강력합니다. 감정이라는 족쇄화, 슬픔, 질투, 두려움이 우리의 판단을 흐립니다. 충동이라는 채찍즉석에서 반응하게 만들어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느라 자신의 진짜 욕구를 잃어버립니다. 사회적 기대라는 틀, 정상적인 삶의 모습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서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착각합니다. 칸트는 이것을 가장 큰 자기기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진단, 자유의 환상 체크리스트.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한 선택들 중에서 정말로 내 이성이 판단해서 내린 것은 몇 개나 될까? 감정에 휩싸여서 결정한 것들은 몇 개일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한 행동들은 몇 개일까? 광고나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선택들은 몇 개일까? 단순히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한 일들은 몇 개일까?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아마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외부의 조종이나 내부의 충동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환점으로의 초대.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으니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계속 착각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자유를 찾아 나설 것인가? 칸트는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라. 이제 우리는 칸트의 철학 실험실로 들어가서 자유와 자기기만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해부해 볼 것입니다. 파트 3, 칸트의 자유론, 자율성과 타율성의 전쟁. 1784년 독일 퀘니스베르크.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서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산책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로 정확했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칸트는 산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당황해했을 정도였죠. 왜였을까요? 장 자크 루소의 에밀을 읽느라 너무 몰입해서였습니다. 이 일화는 칸트 철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습관적 규칙성과 자율적 선택 사이의 차이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것은 기계적 반복일 수도 있고 깊은 철학적 사유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행동을 지배하느냐입니다. 혁명적 구분, 자율성 vs 타율성. 칸트의 자유론은 단순하면서도 폭발적인 힘을 가집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율성, 스스로의 이성으로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따르는 것. 타율성, 외부 요인에 의해 행동하는 것. 이 구분이 왜 혁명적일까요? 기존에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던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타율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돈을 쫓는 삶의 분석. 한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주식 차트를 보고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고 쓴다고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니까요. 하지만 칸트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도,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심지어 결혼을 결정하는 기준까지도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돈이 주인이 되고 그는 종속됩니다.
그가 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돈이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가장 교묘한 형태의 노예제입니다. 살에 이 쾌락만을 좇는 삶의 해부.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클럽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즐긴다고 그는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세히 보면 그는 순간적 충동의 노예입니다. 지루해지면 즉시 새로운 자극을 찾아야 하고 쾌락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의 행동은 도파민이라는 뇌 화학물질이 결정합니다. 그는 쾌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쾌락에 선택당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한 번도 자유로운 선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살해 3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힌 삶.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모든 것을 타인의 반응을 예상하며 결정합니다. 나는 신중하게 선택한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칸트가 보기에는 어떨까요? 그의 진짜 주인은 타인의 평가입니다. 그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자유가 아니라 가장 정교한 형태의 자기검열입니다. 충격적 진단 타율성을 자율성으로 착각하는 메커니즘. 칸트는 여기서 가장 날카로운 진단을 내립니다. 타율성을 자율성으로 착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자기기만이다. 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될까요? 1. 강제의 부재 착각. 눈에 보이는 강제가 없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통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2. 선택의 다양성 착각. 많은 옵션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옵션이 동일한 원리돈, 쾌락, 승인에 기반한다면 진짜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3. 주관적 만족 착각. 내가 기분 좋으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독자도 마약을 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칸트에 대한 정언명령의 혁명성. 그렇다면 칸트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까요? 바로 정언명령 캐터가리컬 임페러티브입니다. 내 행위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하라. 이 말이 왜 혁명적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넘어선 이성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정언명령을 적용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거짓말은 보편화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약속을 어긴다면 약속이라는 제도 자체가 붕괴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순간적 욕망을 넘어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식, 인간의 존엄성. 칸트는 또 다른 공식도 제시합니다. 너 자신과 타인을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단으로 대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 예를 들어 승진을 위해 상사에게 아부하는 것은 상사를 수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반면 상사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정직하게 소통하는 것은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쾌락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자신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반면 장기적 안목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율성의 실제 모습 사례 연구. 그렇다면 진정한 자율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례 A. 소크라테스의 죽음. 소크라테스는 톡배를 마시기 전에 도망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탈출 계획을 준비해줬죠.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감정적으로는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을 어기며 도망가는 것은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정의와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율성입니다. 욕망 생존 욕구를 넘어서서 자신이 세운 원칙 정의를 따른 것입니다. 사례 B. 간디의 단식. 간디는 인도 독립을 위해 여러 차례 단식을 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음식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피폭력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절제했습니다. 이건 역시 자율성의 모습입니다. 즉각적 욕구, 음식보다 더 높은 가치 비폭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상 속 자율성의 가능성. 그런 위대한 사람들만 자율적일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자율성은 가능합니다. 화가 났을 때 소리치지 않고 심호흡을 하며 이성적으로 대화하기. 달콤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때 건강을 생각해서 참기. 다른 사람의 험담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침묵하기. 즉흥적으로 비싼 물건을 사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기.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자율성의 실천입니다. 자율성의 역설.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해야 할 것을 정하는 주체가 내 자신의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운 법칙입니다. 전환을 위한 첫 번째 도전.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도전에 직면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타율적으로 살았는가?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현대 심리학이 칸트의 통찰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지 과학적 증거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파트 4 심리학적 증거 자유의 환상을 해부하다. 2023년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두 개의 동일한 제품을 보여주고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는 90% 성공률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10% 실패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학적으로 정확히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90% 성공률을 선택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칸트의 200년 전 통찰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증거 프레이밍 효과의 충격. 프레이밍 효과는 우리의 자유의식이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줍니다. 실험 1 의료진의 선택. 의사들에게 수술에 대한 정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했습니다. A그룹 수술 후 90%가 생존합니다. B그룹 수술 후 10%가 사망합니다.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A그룹의 의사들이 수술을 권유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들조차 단어의 틀에 갇혀 판단이 흔들렸습니다. 실험 2 투자자의 딜레마. 투자 상품을 설명할 때 지난 10년간 7번 수익을 냈습니다. BS 지난 10년간 3번 손실을 봤습니다. 동일한 정보지만 첫 번째 표현을 들은 사람들의 투자 의향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실험 3 고기의 마케팅. 75% 순살 BS 25% 지방. 첫 번째 표현을 본 소비자들이 더 건강하고 맛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말대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언어의 조작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증거 인지부조화의 덫. 1957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발견한 인지부조화 이론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실험 지루한 과제의 정당화. 학생들에게 극도로 지루한 작업 나사 돌리기를 1시간 동안 시켰습니다. 그 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 포상 없음. B그룹 $1 지급. C그룹 $20 지급. 그리고 다음 참가자에게 이 실험이 재미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를 받은 그룹이 실제로 그 실험을 가장 재미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일까요? $20를 받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핑계를 대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정말 재미있었나 보다라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이것이 인지부조화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현실을 왜곡해서라도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일상 속 인지부조화 사례들. 사례 1 비싼 구매의 정당화. 명품 가방을 충동적으로 산 후 역시 품질이 좋네, 투자 가치가 있어 등으로 합리화합니다. 사실은 후회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려 합니다. 사례 2 관계에서의 자기기만. 명백히 잘못된 관계임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어,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합리화합니다. 사례 3 직장에서의 타협.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경험이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라고 정당화합니다. 점점 자신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타율성을 자율성으로 포장하는 정교한 자기기만입니다. 세 번째 증거 뇌과학이 밝혀낸 충격적 진실. 현대 뇌과학은 더욱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도파민 보상 회로의 비밀. 2010년 스탠포드 대학교 안나 렘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선택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뇌의 자동적 반응입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을 때 뇌의 보상 회로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과정은 의식적 결정과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도파민 중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실험 게임 중독의 메커니즘. 게이머들의 뇌를 MRI로 스캔한 결과 게임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코카인 중독자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들은 내가 재미있어서 게임을 한다고 말했지만 뇌과학적으로는 중독 물질에 반응하는 것과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쇼핑 중독의 신경학적 기반. 충동 구매를 하는 순간 뇌의 전전두엽 이성적 판단을 담당한 활동이 감소하고 변형계 감정과 욕구를 담당하는 활동이 급증합니다. 즉, 우리가 내가 원해서 샀다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감정이 내린 결정인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 사회적 동조의 강력함. 1951년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은 우리의 독립성이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줍니다.
실험 설계. 명백히 다른 길이의 선분들을 보여줌. 한 명의 진짜 피실험자와 여러 명의 가짜 피실험자 연구진 측. 가짜 피실험자들이 의도적으로 틀린 답을 말함. 충격적 결과. 75%의 사람들이 최소 한 번은 명백히 틀린 답에 동조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이 실험을 현대의 SNS 환경으로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디지털 시대의 동조 압력. 페이스북의 좋아요 숫자에 따라 의견이 바뀜. 댓글 분위기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숨김. 인플루언서의 추천에 무비판적으로 따름. 해시태그 트렌드에 맞춰 자신의 관심사를 조정.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디지털 군중 심리에 휩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 무의식적 프라이밍의 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의식적 프라이밍 연구 결과들입니다. 실험일 노인 관련 단어의 영향. 피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어그룹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 느림, 추름, 회색 등을 미리 노출. B그룹 중립적 단어들 노출. 그 후 복도를 걸어가는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어그룹이 현저히 느리게 걸었습니다. 본인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도 말입니다. 실험 2, 돈의 무의식적 영향. 돈과 관련된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덜 도움,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 더 이기적인 행동을 보임. 이 모든 것이 의식적 결정 없이 일어났습니다. 실험 3, 브랜드 로고의 숨겨진 힘. 애플 로고를 무의식적으로 본 사람들이 창의성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IBM 로고를 본 사람들은 논리적 사고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실적함에 우리는 얼마나 조종당하고 있는가? 이 연구들을 종합하면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 무의식적 영향에 의한 것? 언어의 틀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바뀜.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기 극도로 어려움. 뇌의 보상 회로가 의식보다 강력함. 자기 정당화로 인해 진실을 왜곡함. 칸트가 200년 전에 철학적 통찰로 예견했던 것을 현대 과학이 실험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깊은 노예가 된다. 자유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론에 빠져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식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메커니즘들을 알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과학적 통찰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역사 속에서 이런 자기기만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상실의 집단적 재앙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파트 5, 역사적 사례, 자유와 자기기만의 비극. 1933년 1월 30일 베를린.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횃불 행진을 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열광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확신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유를 선택했다고 믿었던 그 순간 그들은 자유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것, 애국적인 것, 필요한 것을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경고했던 타율성을 자율성으로 착각하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나치 독일의 자발적 복종. 선전의 정교함. 요제프 게벨스는 천대적인 심리 조작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강제로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 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벨스의 기법들. 반복 같은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진실처럼 느끼게 만든. 감정 호소 이성보다 감정을 자극해서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킴. 적 만들기, 외부의 적을 설정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함. 단순화 복잡한 문제를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제시함.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강제당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증언. 전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강요받지 않았다. 나는 조국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집단적 자기기만의 무서운 힘입니다. 지식인들의 참여.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독일 지식인들의 행동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법학자 칼 슈미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 나치에 자발적으로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학문적 관점에서 판단했다. 이성적으로 분석한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위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들의 선택을 지배했습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한 번도 진정으로 자율적인 판단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스탈린 치하 소련의 지적 자기검열. 보이지 않는 족쇄. 소련의 지식인들은 더욱 정교한 자기기만에 빠졌습니다. 직접적인 검열보다 자기검열이 더 강력했습니다. 작가 바를람 샬라모프의 증언. 나는 자유롭게 글을 쓴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나에게 특정한 내용을 쓰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나는 체제가 원하는 것만 쓰고 있었다. 이것이 내재화된 검열의 메커니즘입니다. 외부의 강제 없이도 사람들이 스스로를 제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리센코 신봉. 소련의 농학자 리센코는 유전학을 부정하고 환경만이 생물체를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이론이었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왜일까요? 정치적 압력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지 부조화였습니다. 소련 체제가 옳다면 소련이 지지하는 과학도 옳을 것이다 라는 논리로 자신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나는 과학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데올로기적 욕망에 지배당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현대 소비사회의 교묘한 초종. 자유시장의 역설. 현대 자본주의는 가장 교묘한 형태의 타율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계산된 소비 패턴을 따릅니다. 애플의 마케팅 천재상.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도록 만드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이폰 출시 당시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정교한 마케팅으로 혁신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욕망을 창조했습니다. 결과는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샀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조작된 욕망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SNS 플랫폼의 중독 설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은 사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기법들. 무한 스크롤, 끝이 없어서 계속 보게 만듦. 간헐적 보상, 예측할 수 없는 좋아요로 도파민 분비 유도. FOMO,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놓칠까봐 걱정하게 만듦. 사회적 승인,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듦. 사람들은 내가 재미있어서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중독 패턴에 빠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자유 포장. 현대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자유라고 포장합니다. 각자 도생, 자기개발, 성과주의를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대학생들은 자유롭게 학과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취업률과 연봉이 결정함. 직장인들은 자발적으로 야근한다고 하지만 해고 불안이 강요함. 창업자들은 꿈을 좇아 사업한다고 하지만 생존 압박이 몰아붙임. 이 모든 것들이 자유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시스템적 강요입니다. 네 번째 사례,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자발적 복종. 종교 극단주의의 심리 메커니즘. IS 이슬람 국가에 가입한 서구 청년들의 사례를 보면 그들은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의미 추구, 허무한 일상에서 벗어나 거대한 목적을 갖고 싶어함. 소속감 욕구, 강한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싶어함. 영웅 판타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고 싶어함. 단순한 세계관, 복잡한 현실을 선악 구조로 단순화하고 싶어함. 이들은 신을 위해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욕구에 조종당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극단주의의 유사성.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적 극단주의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확증 편향,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받아들임. 집단사고, 다른 의견을 배제하고 내부 합의만 추구함. 적대적 귀인,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악의로 해석함. 도덕적 우월감, 자신들만이 정의롭다고 믿음. 이들도 이성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욕구가 지배하는 선택입니다. 집단적 자기기만의 메커니즘. 이 모든 역사적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들. 1. 점진적 변화. 갑자기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2. 합리화의 반복. 매 단계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서 자신을 설득합니다. 3. 집단 압력의 내재화. 외부 압력이 내부 믿음으로 변환됩니다. 4. 비판적 사고의 포기. 편안함을 위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5. 도덕적 면죄부 찾기. 더 큰 선을 위해서라는 논리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현재 우리 시대의 위험 신호들. 이런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를 보면 어떨까요? 팩트체크 거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진실이다. 필터 버블, 비슷한 생각의 사람들과만 소통. 복잡성 회피, 단순한 해답을 선호. 책임 전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림. 즉석 만족 추구, 장기적 사고를 포기. 이 모든 것들이 과거 역사적 비극의 전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역사의 교훈, 자유는 지켜내야 하는 것.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자기기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사실은 자유상실의 연속일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세요. 파트 6, 일상의 자유상실 패턴, 보이지 않는 족쇄들. 오전 7시? 알람이 울립니다. 당신은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5분만 더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납니다. 내가 책임감 있게 선택한 거야. 정말 그럴까요? 당신의 뇌에서는 이미 복잡한 계산이 끝났습니다. 지각할 경우 받을 눈총,
상사의 표정, 인사평가에 미칠 영향, 동료들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이 0.3초 만에 계산되어 일어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자율적 선택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압력에 대한 자동적 반응일까요? 첫 번째 패턴, 감정의 노예가 되는 순간들. 분노의 자동 조종. 화요일 오후,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챘습니다. 순간 혈압이 오르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당신은 정의롭게 항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따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운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편도체 감정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었습니다. 동시에 전전두엽 이성적 판단을 담당의 활동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반응한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자동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일 뿐입니다. 슬픔의 마비 효과. 토요일 저녁, 예전 연인의 SNS를 우연히 봤습니다. 새로운 연인과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내가 그럴 권리가 있어. 이것도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아니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내린 명령에 순종한 것일까요?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칸트는 결코 자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충동에 지배받는 타율적 존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패턴, 관계의 노예가 되는 함정. 거절하지 못하는 병. 목요일 점심, 동료가 주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이미 다른 약속이 있지만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이니까. 내가 원해서 도와주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거절 불안,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함, 착한 사람 콤플렉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승인에서 찾음, 갈등, 회피,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함. 결국 이것은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대한 조건 반사입니다. 가족의 은밀한 조종. 일요일 오후,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도 안 하네.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전형적인 죄책감 유발 전략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엄마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내가 효도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 계획을 취소하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당신을 조종한 것입니다. 세 번째 패턴, 쾌락의 노예가 되는 과정. 작은 중독의 시작. 금요일 밤,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치킨과 맥주 정도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는 주말이니까 조금 더 늦게까지 넷플릭스를. 일요일에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오늘은 쇼핑을. 매번 당신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면 어떨까요? 스트레스, 쾌락 추구, 일시적 만족, 죄책감, 더 큰 스트레스, 더 강한 쾌락 추구. 이것은 중독의 전형적인 사이클입니다. 당신이 선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스트레스의 악순환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중독의 정교함.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횟수를 세어본 적이 있나요? 평균적으로 현대인은 하루에 150번 이상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냥 심심해서 본 거야.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도파민 중독입니다. 새로운 알림이 올 때마다 뇌에서 보상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당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당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패턴, 책임 회피의 자기기만. 성공은 내 덕, 실패는 남 탓.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팀원들이 도움을 안 줘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긴 편향은 자율성을 파괴합니다. 진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편리한 설명을 찾기 때문입니다. 환경 탓하기의 함정.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물론 환경에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핑계로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하는 순간 진정한 자유는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패턴, 습관의 자동 조종. 무의식적 루틴의 지배.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카페에서 같은 커피를 주문하고 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효율적으로 살고 있어. 하지만 이것이 정말 효율성일까요? 아니면 생각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일까요? 습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의식적 습관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때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선택하지 않고 습관이 당신을 대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상실의 복합적 메커니즘. 이 모든 패턴들이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더 강력한 구속력을 만들어냅니다. 예시직장인 김씨의 하루. 아침 알람의 반응, 사회적 압력. 출근길 스마트폰 중독적 사용, 도파민 중독. 직장 상사 눈치 보며 일하기, 타인 승인 욕구. 점심 동료들과 어울리기 위해 원하지 않는 식당 가기, 집단 동조. 오후 스트레스를 커피로 달래기, 쾌락 추구. 퇴근 지하철에서 또 스마트폰, 습관적 반응. 저녁 TV 보며 배달 음식, 스트레스 해소. 잠자리, 오늘도 내가 선택한 하루였어, 자기기만. 김씨는 하루 종일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진정으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진단, 나의 자유도 측정해보기.
다음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감정 조절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나요? 거절 능력 최근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해 본 적이 있나요? 욕망 통제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정말 필요한가? 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주체적 선택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킨 적이 있나요? 습관 점검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을 의식적으로 바꿔본 적이 있나요? 만약 이 질문들의 대부분 아니오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자유의 환상 속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환점을 향한 준비. 이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일상의 거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식의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칸트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되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계속 감정 타인, 쾌락, 습관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법칙을 세우는 자유인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트 7 자유로 가는 길 칸트의 실전 해법.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의 환상과 자기 기만의 늪을 헤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자유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칸트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고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용기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도구 정원 명령의 실전 적용. 내 행위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하라.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인 판단 도구입니다. 실전 예시 1 거짓말의 유혹. 상황 지각한 당신에게 상사가 왜 늦었나? 라고 묻습니다. 타율적 반응 교통체증이 심했어요. 즉석에서 핑계 만들기. 자율적 판단 과정. 모든 사람이 지각했을 때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이 보편화되면 신뢰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따라서 거짓말은 보편화될 수 없다. 결론 죄송합니다. 늦잠을 잤습니다. 실전 예시 약속의 경중. 상황 친구와의 약속이 있지만 더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타율적 반응 친구는 이해해줄 거야 즉석 합리화. 자율적 판단 과정. 모든 사람이 더 좋은 제안이 오면 약속을 취소한다면?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 내가 원하는 사회는 약속을 지키는 사회다. 결론 원래 약속을 지킨다. 이런 식으로 정원 명령은 순간적 충동을 넘어선 이성적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도구 목적 마이너스 수단 판별법. 너 자신과 타인을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자신을 목적으로 대하기. 나쁜 예 승진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해치며 과로하기. 자신의 승진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 좋은 예 장기적 성장을 위해 균형 잡힌 생활 유지하기. 자신의 전인적 발전을 목적으로 존중.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기. 나쁜 예 인맥 확장을 위해 사람들과 관계 맺기. 타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 좋은 예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관계 맺기. 타인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관계. 일상 적용 훈련. 매일 밤 자기 전에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수단으로 대한 적이 있나? 내 자신을 수단으로 취급한 순간이 있나?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세 번째 도구 감정과 이성의 균형 잡기. 감정 조절의 3단계 방법. 1단계 멈춤 스타프. 강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3번 하기. 잠깐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지? 라고 자문하기. 10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 2단계 관찰 어브저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질투가 일어나고 있구나.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다릅니다. 3단계 선택 추즈. 이성으로 최선의 행동을 결정하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10년 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무엇인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네 번째 도구 욕망 통제 훈련. 측성 욕구 vs 장기 가치. 욕구가 일어났을 때 다음 질문들을 해보세요. 진짜 필요성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 시간 테스트 일주일 후에도 이것을 원할까? 기회비용 이것을 선택하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 일치성 이 선택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는가? 실제 적용 사례. 쇼핑 욕구 조절. 장바구니에 담고 24시간 기다리기. 이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가? 자문하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 생각해보기. 음식 욕구 조절. 지금 정말 배가 고픈가? 아니면 스트레스나 지루함 때문인가? 한 입 먹기 전에 30초 기다리기. 이 음식이 내 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생각하기. 다섯 번째 도구 사회적 압력에 맞서기. 건강한 거절의 기술. 1. 명확하고 정중한 거절. 죄송하지만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길게 설명하거나 과도한 핑계를 댈 필요 없습니다. 대안 제시?
그날은 어렵지만 다음 주는 어떠세요?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3. 시간 요청.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어요? 즉석에서 압박받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게. 독립적 사고 훈련. 다른 사람들이 모두 찬성해도 한 번 더 생각해보기. 내가 혼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자문하기. 소수 의견도 진지하게 고려해보기.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라는 질문 던지기. 6번째 도구 습관의 의식적 재설계. 자동 조종 탈출하기. 기존 습관을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재설계하세요. 1. 습관 인벤토리 만들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적어보기. 각 습관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기. 2. 작은 변화 시도하기. 평소와 다른 길로 출근해보기. 다른 손으로 양치질해보기.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두고 자기. 새로운 장르의 책 읽어보기. 3. 의식적 선택 늘리기. 매일 최소 3번은 왜 이 선택을 하는가? 라고 자문하세요. 일주일 자유훈련 프로그램. 진정한 자유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주일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월요일 감정 관찰의 날. 하루 종일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기록하기.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시간당 1번씩 체크.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5초 멈추기. 저녁에 오늘 감정에 휩쓸린 순간과 이성으로 조절한 순간 구분해서 적기. 화요일 거절 연습의 날. 최소 1개의 부탁이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해보기. 미안하지만이라는 말 대신 감사하지만으로 시작하기. 거절 후 느끼는 감정 죄책감, 불안감 등 관찰하기. 거절할 권리에 대해 10분간 생각해보기. 수요일 욕망 분석의 날. 구매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24시간 기다리기. 왜 이것을 원하는가? 깊이 탐구하기. 광고나 미디어의 영향을 받았는지 체크하기.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히 갖고 싶은 것 구분하기. 목요일 독립사고의 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지 않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최소 3번 하기. 주류 의견과 다른 관점 찾아보기. SNS에서 받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금요일 습관 깨기의 날.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하루 시작하기.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을 의식적으로 바꿔보기. 새로운 음식,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시도하기. 왜 이렇게 해왔는가? 또 질문하며 습관 점검하기. 토요일 가치 정립의 날.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5개 적기. 최근 선택들이 이 가치들과 일치했는지 점검하기. 가치와 충돌하는 행동들 찾아내기. 다음 주 실천 계획 구체적으로 세우기. 일요일 성찰과 계획의 날. 일주일간의 변화 기록하고 분석하기. 가장 어려웠던 순간과 성공한 순간 비교하기. 다음 주에 더 자유로워지기 위한 구체적 계획 세우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다시 생각해보기. 실제 변화 사례들. 사례 A 직장인 김민수 씨 32세. 1주차 매일 점심을 동료들과 함께 먹던 습관을 깨고 혼자 산책하며 도시락 먹기 시작. 2주차 야근 요청에 오늘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내일 일찍 와서 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 한개월 후 처음엔 눈치가 보였지만 오히려 동료들이 제 의견을 더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저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B 대학생 이지영 씨 21세. 1주차 SNS 확인 횟수를 하루 3번으로 제한. 2주차 친구들의 모임 중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것들은 거절하기 시작. 한개월 후 FOM 못 놓칠까봐 하는 걱정에서 벗어나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적도 올랐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자유의 역설적 진실. 여기서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오히려 스스로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자유, 감정 조절 능력 필요. 관계의 자유, 거절할 수 있는 용기 필요. 선택의 자유,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 필요. 사고의 자유, 독립적 판단력 필요.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자기 훈련입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자유로운 연주를 위해 기초 연습을 끝없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 극복하기. 자유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저항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부 저항. 이렇게 살면 재미없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텐데. 너무 힘들어. 원래대로 하자. 외부 저항. 주변 사람들의 압박 왜 갑자기 변했어? 시스템의 압력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미디어의 유혹 끊임없는 자극과 광고. 저항 극복 전략. 작은 승리 축적하기. 큰 변화를 시도하지 말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세요. 동맹 찾기.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의미 되새기기. 왜 자유로워지고 싶었는지 초심을 기억하세요. 진보 기록하기.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고 성장을 확인하세요. 자유인의 특징들.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내적 평화.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평온합니다. 진정성 가면을 쓰지 않고 자신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책임감 자신의 선택에 대해 완전히 책임집니다. 용기 어려운 결정이라도 옳다고 생각하면 실행합니다. 지혜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은 실수했을 때 빨리 인정하고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파트 8 결론 자유의 역설과 최종 선택. 이제 우리는 긴 여행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 남자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27층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었던 그 남자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충격적 깨달음 자유인은 소수다. 칸트의 가장 냉혹한 진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평생에 걸쳐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자기 기만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자유롭다고 믿는 것이 나는 노예다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둘째, 사회 시스템이 수능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보다 잘 맞춰주는 사람이 더 환영받습니다. 셋째, 즉각적 만족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자유보다 당장의 쾌락이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넷째, 군중 속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외롭고 불안합니다. 결정적 순간 두 갈래 길. 지금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편안한 자기 기만의 길. 계속해서 나는 자유롭다고 믿으며 살기. 욕망, 감정, 사회적 압력에 따라 살면서도 그것을 선택이라고 착각하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안전함 느끼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믿기. 두 번째 길, 어렵지만 진짜인 자유의 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자율성 추구하기. 감정과 욕망을 이성으로 조절하며 살기. 때로는 외롭더라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시키기. 경고 자유의 대가.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외로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편함,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책임감, 모든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갈등, 기존 시스템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 뒤에는 더 큰 보상이 있습니다. 진정성,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평화,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성장, 끊임없이 발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향력,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들. 이제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진정으로 자유로웠던 적이 있는가?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이성과 가치에 따라 선택했던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욕망의 노예로 살 것인가? 감정의 꼭두각시로 살 것인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따르는 자유인이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영상을 본 후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 시작할 것인가? 변화의 시작, 지금 이 순간. 만약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선택한다면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천, 오늘 하루 동안 한 번이라도 즉석 반응 대신 5초간 멈춰서 생각해보기. 두 번째 실천,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제안 중 하나를 정중히 거절해보기. 세 번째 실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보기. 네 번째 실천, 왜? 라는 질문을 하루에 최소 10번 던져보기. 전파 효과, 개인에서 집단으로.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차원,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기 시작하면 가족들도 변화를 느낍니다. 직장 차원, 당신이 원칙 있게 행동하면 동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 차원, 자유로운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소수의 자유로운 개인들이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소크라테스, 간디, 만델라, 마틴 루터 킹. 이들은 모두 타율성을 거부하고 자율성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당신의 선택. 칸트는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라. 이것이 계몽의 정신이고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 것인지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고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첫 번째 조건은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도전.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자유로운 삶을 시작한다.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더 이상 감정, 욕망,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다시 돌아와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누어 보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끝맺음, 자유의 문이 열리다. 이제 그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27층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 남자.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합니다. 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해서인가? 아니면 습관적 반응인가?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에 도시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자유는 전염됩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면 주변 사람들도 그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각성이 가족을, 사회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에필로그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행.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자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타인의 압력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칸트가 200년 전에 제시한 이 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대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TH엔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당신만의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결심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자유를 향해 나아갑시다.